IVF 학사회 팟캐스트.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IVF 학사회 팟캐스트 북잡담회의 스피노프라고 할 만한 김 교수의 일상상담 특집 방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사이버 상담 교수님, 예, 김정영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원래 이제 시즌2에 사회자가 바뀌었는데요. 질병으로 인하여. 네, 질병으로 인하여. 네, 오늘 새벽 6시에 통보해 주셔서 갑자기 이제 제가 대타를. 원래 오면은 그 친구가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내담 내용을 전달 후 장렬하게 질병으로. 아니, 사회자가 바뀌어서는 또 기대를 했는데. 아, 그러세요? 어떤 다른 느낌으로 진행될까, 그러면서. 네, 죄송합니다. 예. 사과드립니다. 식상해. 나를 피하려고 아픈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소개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사회를 보게 된 재현입니다. 예. 네, 착한 남자입니다. 네, 콩깍지입니다. 예, 저는 갑자기 김 교수의 일상 상담을 맡고 있는 김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한 3달 전부터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전부터 이제 좀 사례들을 모아서 총 여러 개의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한 몇 차례를 이제 쪽 방송으로 북잡담회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용들이 다 좋아서 입소문들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아닌데 IVF의 간사님들 통해서 이제 좀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내담 내용이 사실 한 페이지를 보면 한 2-3줄, 3-4줄 정도 내외의 내담 내용이라서 보통 이제 실제로 상담하면은 한 1시간 정도를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풀어내시는 게 한 10분 내외로 풀어내시는데 되게 좀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사건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는 좀 이상적이었거든요. 학교에서도 교수님 상담을 하시죠? 예, 상담하고 제가 굉장히 본의 아니게 된 인연이 많은데요. 사실은 저는 전공은 공학을 전공을 했고 취미가 대화나 상담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상담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아주 오래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 미국인 침례교회에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있으니까 누군가 또 청년부를 또 맡아줘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쭉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했고 이제 이민 오신 분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미국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상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 워크샵을 해주면 저가 이제 거기 가서 참여를 해야 됐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한국의 MBTI라는 게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이제 성격 유형 검사도 받아보고 거기서 제 자신을 다시 발견했죠.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이제 아마추어 이제 상담 훈련을 쭉 받고 몇 년 동안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죠. 그리고 또 우연한 인연은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있는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이제 학부생이 한 9,000명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교과부, 문교부인가요? 그 당시에는. 네, 감사가 있었는데 9,000명 학생이 있는 학교에 상담실이 없다는 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상담실을 꾸리게 됐는데 에리카 캠퍼스에는 이제 심리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심리를 전공하신 분이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우연히 동료 교수 중에 한 분이 제가 그쪽에서 상담을 열심히 했다는 걸 알고 저를 이제 상담 자원봉사자로 이제 추천을 했죠. 네, 추천을 해서 제가 입사하자마자 이제 사실은 제 직급이 상담실장을 맡을 수 있는 직급이 아니었는데 그 학교에서 교칙을 바꿔가면서 저를 이제 상담실장을 주면서 상담실을 이제 꾸리라고 해서 전문 상담을 한 명하고
상담실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상담실장을 한 8년을 근무하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가장 많이 만들고,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상담실을 꾸려와서 지금 학교에서는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상담의 이제 준 전문가 같은 역할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학생 상담을 위해서 상담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수님들을 훈련시켜서 상담 교수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어느 정도 상담을 하신 분들은 상담 교수라는 직함을 주고 방에다 그 팻말을 이렇게 붙여주고 학생들이 교수님들 누군지 몰라서 못 찾아갈 때 그 상담 교수라는 팻말을 보고 찾아가서 1차 상담을 하고 뭐 진로 상담 같은 경우는 거기서 끝내고 만약에 심리 상담인 경우에는 이제 상담실로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유기적인 상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리카 캠퍼스에는 지금 또래 상담이라고 학생들이 이제 고민 받아줄 때 뭐 술 한잔 먹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주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학생들을 좀 교육시켜서 하자. 그래갖고 지금 또래 상담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상담 교수님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실장이니까 저도 같이 쫓아가서 받아야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수님을 교육시킬 만한 훌륭한 상담가들 그러니까 거의 뭐 정상급 분들을 매년 모셔다가 워크숍을 하는데 저기도 낑겨서 예,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제가 많이 깨졌죠. 제가 많이 깨졌고 제가 상담하는 기초도 좀 배우고 마음 자세도 배우고 그래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우선. 그 이후로 또 가족들하고 또 대화도 더 잘 되고 예, 그래서 그 과정이 뭐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쭉 오게 되고 지금도 우리 총장님하고 회의하게 되면 제가 너무 상담 쪽을 강조해가지고 총장님이 좀 약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그런데 근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같이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의 청년들이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 청년 자살률을 따져보면 1년에 한 캠퍼스에서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명이나 두 명은 자살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어떤 게냐면 자살이라는 걸 이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던 부모님들이 이제 그 덮거나 이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실을 잘 운영하면 내가 이 캠퍼스에서 매년 한두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 꾸준히 해왔고요.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맡아서 잘 해주시고 있고요. 지금 옆에서 또 지원해 주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뭐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 10분의 내공이 정말. 예. 근데 이렇게 사용될 줄은 몰랐지. 저희 이런 B급 방송에 이런 고퀄에 감사합니다. 예. 그 상담하시면서 뭐 이렇게 저는 공대 출신으로 사실 저는 상담 디지털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남고, 뭐 군대, 뭐 공대, 뭐 이런 류의 배경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인간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어려우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상담 훈련을 받을 때, 오신 상담 전문가분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냉정하다, 뭐 이런 걸로요? 네, 뭐 닫혀있다, 뭐,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른다, 정서적 민감도 떨어진다,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그거를 뭐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테스트한 다음에 평가하는 건가요? 아니, 그분들이 제 말 몇 마디를 듣고선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분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죠. 저는 그분 모시려고 막 신경 써서 모셔왔는데. 근데 저도 그때 피곤하고 바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일상사 속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저를 딱 보더니 좀 뭐라고 좀 안 좋은 말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갖고 있는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을 요번 그 워크숍의 주제로 삼겠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내가 물어보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를 해부하더라고요. 그거 막 좀 창피하기도 하고, 뭐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제 맨 끝에 이제 놀라운 반전이 있었죠. 내가 왜 사나 하는 거를 제가 발견했죠. 1박 2일 동안.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난자당하셨을까? 네, 난자당하다가. 근데 너무나 웃긴 게, 다른 사람들은 그 집단 상담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답을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나는 내가 좀 뭐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상담 실장이고 내가 그래도 몇 년 교육 받았는데 나는 그래도 좀 익숙하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하고자 했던 나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찍은 이유가 있는 거지. 그다음 마지막 세션에 화장실에서 거울 보다가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마지막 세션인데 뭐 할 말 없냐고 해서 제가 딱 얘기를 했죠. 사람들 박수 치더라고. 이제서야 네가 이제서야? 니제를 깨달았구나. 근데 그 이후가 제 인생에 굉장히 조금 내면적 반전이 있었어요. 네. 펄스 관점이 바뀌는. 그래서 사실 관점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근데 그 관점 바꾸기 쉽지는 않은데 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옆에서 이제 자극도 필요하고 쪽팔림도 있어야 되고 막 자존심도 건드려지고 그런데 그 관점을 바꾸면 이제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죠. 근데 참 어려움을 당하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사회 상담하는 내용 중에서도 뭐 무엇을 하시오라는 이제 얘기로 마무리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 내용 안에는 이분이 좀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너무 큰 상처 받지 않고 네. 어떤 계기가 됐으면 그런 마음이 이제 많이 담겨 있었죠. 네. 뭐 어려우신 분들 좀 일단 관점을 바꾸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는 사실 이제 두 개의 그 내담 내용을 이제 한 회분에 다 담기 때문에 이제 몇 회는 되지 않는데 내담을 몇 번 하셨는데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벽을 보고 하시면 좀 그 정서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련 받았거든요. 이제 상담 그쵸. 받는 사람 내담자의 또 이게 모습도 살피고 네. 표정도 살피고 그 사람을 듣는 게 90%거든요. 상담자는. 근데 뭐 4-5줄짜리 가지고 계속 저 혼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교육 받아본 적도 없고 상담 원리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정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시간 전부터 그 전날부터 이게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요. 그 내담자를 머릿속으로 이미지네이션 해요. 네. 예. 그래서 그분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의 이제 마음을 공감하려고 굉장한 상상력이 이제 필요한데 막상 이 마이크죠. 이게 핸드폰에다가 제가 녹음을 하는데 그걸 딱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누구 여기 어디 뭐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막 문 걸어놓고 뭐 하기도 하고 뭐 컴퓨터 앞에서 했다가 뭐 침대 앞에서 했다가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스개 표현을 한번 쓰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올 때 어때요? 굉장히 집중하지 않아요? 그 내면에 집중하잖아요. 내면에 집중하고 절대 무슨 잡음이나 뭐가 들리면 이게 방해가 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그 뇌에서 그런 힘듦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 한 그분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런 걸 훈련 받은 건 아닌데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지난 8년 나는 왜 상담을 해야 되나라는 질문 속에서 상담 역할을 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쓰여지려고 하나라는 그런 약간의 느낌? 예, 그러면서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하다.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해왔죠. 근데 진짜 힘들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다음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학사들의 내용들을 받았는데요. 좀 나눠서 읽을까요? 네. 남자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학력을 중시하는 부모님의 가치관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는 학력이 낮습니다. 저와 학력 차이도 꽤 나는 편입니다. 남자친구의 결혼 정년기가 다가오다 보니 저 또한 많은 고민이 되는데 부모님께 도저히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반대하실 것이기에 이전 남자친구와는 저와 학력 차이가 적은 편이었는데도 소개시켜드리자 급이 맞는 사람을 만나라
하시면서 강제적으로 헤어지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좋은 사람이고 저한테도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속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 주위에도 이분은 이제 학력을 이야기하셨는데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좀 달라도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 급이 맞는 사람을 만나라는 게 우리보다 높은 사람 만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단 동등한 급 정도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겠죠. 이제 급이 이렇게 나보다 훨씬 위인 사람은 찬성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치. 유교적인 거잖아요. 옛날부터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좀 학력이 높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옛날에는 자기가 그 와이프 될 사람보다 이제 학력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자의 이제 순종을 기대하지 말고 여자는 더 이상 남자의 강한 어깨를 기대하지 마라.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동등해지려면 여자가 나보다 학력이 낮아야 된다는 생각을 또 남자는 버려야 되고 여자는 또 남자가 나를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래야 이제 이제 평등하거나 동등한 관계에서 부부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근데 그 개념이 우리가 이제 유교적으로나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잖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제 그건 좀씩 이제 없어지면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완화될 것 같긴 한데 요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질문에 남자친구와 결혼은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분 어느 정도 마음이 정해진 건데 이미 포기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제 힘들잖아요. 좀 미안하고 힘들고 가슴 아프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포기하는 쪽으로 왜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좀 덜 괴롭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지금 현재.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만 만나야 돼요. 아, 정말요? 두둥. 난 예. 그래도 사랑하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아니에요.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는 학력이 낮습니다. 학력 차이도 저는 이게 학력일까 학벌일까 생각했어요. 근데 학력이라 그러면 보통 중졸, 고졸, 대졸, 대학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 친구도 학력이 낮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분은 지금 대학원 재학이에요. 그리고 전 친구는 대졸이고요. 요번 친구는 고졸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따져보면. 네. 그렇죠.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만큼 힘든 결혼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힘든 결혼이 될 것인데 그러려면 이제 뭐 이분이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 친구도 낮았는데 더 낮으면 이제 지금 고졸이라고밖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고졸이지만 고졸이면서 그 사람이 고졸이어야만 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고졸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로 성장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진 배경도 있을 것이고 고졸이지만 뭐 좀 쉽게 말하면 뭐 준재벌의 2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분이 뭐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을 보상할 만한 인생에 대한 목표나 이 사람의 능력이나 있다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죠. 근데 여기 그런 표현이 안 됐고 차별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본인도 차별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좋아할 뿐이죠. 예. 그래서 부모님한테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얘는 고졸이지만 준재벌 2세다. 얘는 고졸이지만 지금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부모님한테 소개 못 해드릴 이유가 없죠. 예. 근데 그거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격차가 실제로 있다는 얘기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이 결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모든 사람의 반대를 창창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반대해도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성공할 거예요. 그 결혼이. 그럼요.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럴 거고 안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결혼이라면 성공할 수 있지만 주변의 반대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라고 물어보는 순간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지금 아직 다 자녀들이 어린 부모들이 있겠지만 반대를 하세요. 부모들이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반대를 하세요. 뭐 애 걱정하지 마시고 반대를 하세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 사랑이 그 반대를 무릅쓸 만큼 또 부모님이 찬성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관계로 교제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라고. 부모님 반대는 결혼을 성공시키기 위한 도구다. 이건 생각해보지 않은. 소름. 네. 알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애지간하면 반대하려고 그래요. 약간 결론을 위해서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가신 것 같은데. 아니, 이 느낌은 제가 예. 몇 년 전에 받았어요. 부모님의 반대, 저도 한번 반대를 받았는데, 네. 그 반대를 통해서 제가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내를 만났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옳았다. 네, 그거를 이제 뭐 바로 느낀 건 아니고, 오래 살고 난 다음에. 그럼 부모님 반대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자기 욕심 때문에 반대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족주의잖아요. 개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도 가면 보면 뭐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치 이제 그건 개인주의로 가는 얘기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난다는 게 이제 분가가 아니라 그냥 정신적인 독립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성경이 뭐 특정하게 가족주의나 개인주의를 옹호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건 이제 뭐 하여튼 그 문화 코드에 맞춰서 가는 게 그냥 순리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가족주의고, 저는 개인주의보다 가족주의가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런 가족주의 제도 안에서 우리가 그 문화 안에서 하나의 문화에 속해 있고, 그걸 이제 순응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봤을 때, 이것도 이제 가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결혼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참여를 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분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마 본인이 아실 거예요. 본인이 아쉬운데 이 남자하고 오래 이제 사귀었고 사랑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학력 때문에 헤어진다는 게 자기가 너무 속물처럼 느껴지는 거죠. 학력 때문에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그걸 극복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뭐 자기가 죄책감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이 이걸 극복할 만큼 깊지 않구나. 그 사람을 좋아하긴 했구나. 사랑하긴 했구나. 그렇지만 결혼은 사랑 그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마음을 정리를 하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낫다. 저는 이제 물론 아프고 힘들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할 거고, 또 부모님도 반대를 하시지만 아직 보여드리지도 않았으니까 만일 부모님 한번 반대를 하셨으면 부모님 반대할 때 마음이 아플 거예요. 네. 아프지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은 제가 좋아서 저러지만 나중에 어떨까 하는 그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확률로 가는 거죠. 제 딸한테도 그랬어요. 왜 아빠는 꼭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점쟁이가 아니야. 네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률이 1%라도 높으면 나는 그쪽으로 널 하게 만들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니? 라고밖에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빠는 뭐 51% 확률이고 49%면 내가 49% 잘 살 수 있는데 왜 51%의 방향으로만 가라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1%라도 확률이 더 높은 행복이 주어지는 쪽으로 너를 밀어 세울 수밖에 없는 게 아빠의 심정이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부모들이 이제 대부분 다 그럴걸요. 그래서 요 분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것 같고 뭐 사랑은 승리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주변에 그 반대하는 목소리를 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것이 단순히 뭐 학벌이 사랑보다 앞서서 이제 그만두는 이런 단순 논리가 아니라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좀 이 사람을 오히려 보내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미련이나 사랑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 결혼이라는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그래 충분히 이 폭풍우를 헤쳐나갈 만한 힘이 없구나라는 것도 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제가 여기 표현한 거 이외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사랑의 스토리가 있다면 그거 붙잡고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죠. 그 대신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한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대해도 결혼하겠습니다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이 뭐냐면 부모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다음에 부모를 정말 존경하는구나. 그리고 부모님이 아마 조만간에 좀 마음을 여실 거예요. 근데 저 부모님 반대도 결혼하겠어요. 자식들이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결사 반대하라고 저는 거꾸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한판 붙는 거죠, 이제. 누가 이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요 정도 하면 이분도 좋은 답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여자분이 계속 자기보다 학력이 낮은 남자에게 꽂히는 그 배경. 이게 막 여러 남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남자도 만나고 저런 남자 만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제 학력이 낮거나 뭐 그런 쪽에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것도 좀 그 여성 심리.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예. 예,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읽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잘 읽겠습니다. 직장 상사의 소개팅 요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없다, 주변에 다 남자친구가 있다더라 하는 식으로 웃으면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누른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으로 저의 페이스북 계정을 알게 됐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친구 추가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더니 더 집요하게 저를 괴롭힙니다. 직장 상사가 좋은 사람이면 소개시켜 주기라도 하지. 이 사람은 절대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도 40 가까운데 제 친구들과 후배들을 소개시켜 달랍니다. 저와 친구들은 28살인데 말이죠. 평소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막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친구들을 소개시켜줍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거부하고 있으면 그 성격에 분명히 저를 괴롭힐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떡하죠? 빨리 이직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중간에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친구들을 소개시켜 줍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분이 나이가 40 가까우면 이제 30, 8, 9 됐다는 아이고. 얘기인데, 네. 참 이분도 참 딱해요. 네. 성격이 이런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생기겠어요, 또. 성격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유아적이죠. 이분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행간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담자는 여자분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40 가까우신 분, 이 선배분이 이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하. 네.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죠. 직접 대고 사귀자고 못하니까 누구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요런 패턴 많잖아요. 아주 네. 흔한 패턴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좋아하면 잘해줘야 되는데 괴롭힐 것 같은 이렇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좋아하는 여자들 고무줄 끊고 다니는 심리하고 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은 정서적으로 무지 미성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사람 소개시켜줘도 되지도 않아요. 이 사람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소개팅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소개시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가 이제 상담의 요지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분이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좀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핑계고 이분한테 이제 관심을 끌고 이분이 사는 그 삶의 영역 속에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친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선배의 주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분은 지금 선배기 때문에 아마 잘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지 마세요 일단. 네, 잘해주지 말고 뭐 일부러 막 뭐 못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무관심 코드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 그럼 너 저번에 좀 소개시켜달라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아 그거요. 네. 그거요. 글쎄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고 무표정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 선배한테 업무상으로는 굉장히 내가 리스펙트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근데 아마 이제 회사니까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렇게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남자들은 자기를 요만큼 좋아한다고 또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자꾸 피칭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건들고 뭘 하자, 뭐 소개시켜 달라, 뭐 이렇게 자꾸 엮이려는 그런 이제 하는 건데, 좀 본인이 무관심 코드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이제 기싸움을 좀 해야 된다 그럴까? 아마 그게 좀 피곤하실 거예요. 네. 예, 피곤하시고. 고난도 저세인 거죠. 예, 피곤하신데,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은 본인이 빨리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지금 상담 남겨주신 분이 남자친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남자친구가 회사 근처에서 얼쩡거려야 돼요. 계속. 예. 전 또 새로운 시각으로 이분이 만약에 남자라면 그쵸. 남자라면? 남자일 수도 있지.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남자일 경우에는 첫 번째 똑같죠. 그냥 무관심 코드로. 기싸움을 네. 좀 하는. 네, 선배님. 그래서 또 잊어먹었다 그러면, 야, 이 자식아, 뭐, 지난번 해주고. 네. 일관적으로 이 사람이 근데 이게- 팀장이면 어떡하죠? 근데 이게 내용상으로 남자일 확률은 좀 없어 보여요. 네, 여자일 적어 가능성이 보여요. 높은데, 그래서 제일 쉽고,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인드 싸움 하면은 힘드니까, 네. 남자친구가 와서 이렇게 데리러 가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푹 빠져 있어가지고, 선배는 내가 신경 쓸 틈이 없다. 예, 그래서, 남자친구 막 전화 오고, 막 이렇게 하고, 반가워하고, 막 이렇게, 야, 너 뭐, 저 잠깐만, 저 빨리 오늘 퇴근 끝나고요. 저 친구랑 저녁 약속 있어서요. 그리고 막 튀쳐나가고 그러면 자기가 관심 받기라는 거를 이 사람이 좀 인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자기를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자꾸 뭘 해달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처신이면 제 생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으면 좀 가상으로라도 한 두 달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괜찮네요. 밥 두 번 사줄 테니까 제일 좀 등치도 좋고 인물도 훤한 남자친구 하나 그러니까 남자 사람 친구 하나 빌려다가 야, 두 달만 내가 좀 프로젝트를 할 테니까 너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하고 이렇게 그 회사 앞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쟤는 뭐 이제 임자에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포기시키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배가 이제 자신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좀 착각을 좀 덜하게. 물론 이제 회사 업무상 친해지면 좀 인간적으로 사실 친해져야죠. 선배라도 친하고 좋은 친구가 되고 그러면 사실은 좋은 거죠. 근데 이분은 그거를 좀 미성숙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분은 좀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런 좋은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서 그 사람한테는 좀 네. 이렇게 냉랭한, 대대한 그런 모드로 몇 달을 가게 되면 좀 식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 동료나 상사와 페이스북 트는 잘 안 하시잖아요. 저도 안 해요, 페이스북은. 네. 근데 이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 네. 계정 2개 만들고 막. 네. 그래서 한번 트기 시작하면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막 그 페이스북도 거절하면 되게 인간성 나쁜 것처럼 네, 그렇죠. 이게 보이게 하고 네, 네. 그거는 저는 제가 이제 전공이 인간공학 하면서 인터페이스 디자인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감성 이런 것을 따지는데 이건 아주 폭력적인 인터페이스예요. 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그거 장점 때문에 하는데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얼마 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뭐 자유롭게 지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 뭐 그런 기능 추가한다 그러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은 그 프라이빗한 거기 네. 때문에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그리고- 공적 영역일 거면 이제 공적 영역 전용 네. 페이스북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 동료 중에
팀장님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되게 고민했는데 저의 제안은 그거였어요. 이제 사실 친구 그룹 단위로 이제 그 오픈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서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보통 이제 좀 남자들은 그걸 이렇게 기능들을 막 그렇게 잘 안 보고 그냥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 요청을 받으시면 이제 좀 먼 친구 그룹으로 만드셔서 그런 기능이 네, 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수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괜히 뭐 다 그냥 어디 갔는지 시시콜콜하게 다 보이면 계속 이제 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하고 너 어제는 거기 갔다며 뭐 이런 식으로 할 소지가 있어서 그런 이분들이 이제 친구가 찍은 사진도 막 올리고 뭐 누구 오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쾌활하고 모든 사람한테 이제 호감도 주고 호의도 베풀고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직장 상사나 이렇게 좀 미성숙한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럴 땐 조금 그 금을 거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또 친구들이 상사가 보기에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너무 실물하고 틀려. 그거는 진짜 제가 다 알거든요. 애들이 가끔가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내고 가끔가다 이제 뭐 여학생들이 학부 때부터 이렇게 수업 듣던 학생들이 대학원 이제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몇 명 없어요. 제가 몇 명 없는데 걔네들이 올리는 사진 보면 실물과 전혀 틀려요. 딴 사람. 네, 그러니까 그거만 보면 무지 매력적으로 보이는 뭐 다 영화 배우들 같고 그런데 그런 것도 오해를 불러일으켜죠. 근데 이걸 봐주시는 분도 예쁘다 그러고 끝내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집의 제2가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집의 제2가장인 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옛날부터 아버지께서는 돈을 잘 버시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빚은 빚대로 있고 사는 집도 전세지만 정말 좋지 않은 집입니다. 전 여지껏 집을 일으켜야지 하면서 일을 하면서 보탰습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저희 집은 다시 기울더군요. 돈 때문에 푹 쉬지도 못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돈 때문에 어딜 갈 수도 없고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면 어머니는 눈치를 줍니다. 너무 지쳐서 일할 자신도 없고 전 아직 20대인데 이런 돈 걱정을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대체 저는 왜 사는 걸까요? 왜 사는 걸까요? 그냥 다 같이 한숨 한번 쉬고. 이거 진짜 저도 이거 처음에 받았을 때 쭉 읽다 보니까 그 어두운 그림자가 저한테도 이렇게 비치면서 이분이 그 느끼는 그 암담함 있죠? 검은 그림자 이런 게 막 같이 느껴져서 같이 힘들더라고요. 출구가 없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우울증의 시초죠. 어떻게 보면 뭐 당장 굶어 죽거나 뭐 당장 몸에 상해가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사는 걸까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 걱정을 할 정도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이 사람을 이제 휘몰아 싼다는 거는 현대의 삶의 환경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나도 여기서 브라이트한 사이드를 좀 보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밝은 면이 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족 중에 아직 아프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버지 잘 버는 편은 아니었지만 벌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시고 어머니도 뭐 집에 계신 분이시지만 눈치를 준다고 그러니까 뭐 어디가 아프거나 이런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족이 셋이 다 건강하다.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 뭐 가까운 집안에도 지금 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제 아주 가까운 제 친척이 있는데 가족들이 넷이 다 건강해요. 그러니까 다 성인이고 뭐 그러면 가족들이 나가서 그야말로 푼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푼돈벌이. 뭐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8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벌어요. 그러니까 넷이 합치니까 생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건강하다면 좀 가족들이 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분위기냐 하면 아버지는 조금 약간 무능한 느낌으로 지금 집에 계신 것 같고 어머니는 아들만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고 아들도 어쩌면 이렇게 막 자기가 책임지고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부모님하고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 아들도 뭔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서포트해주고 기대고 싶은데 자기한테만 기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성격이 다르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집의 리더가 됐다라고 느끼면 또 많은 남성분들의 남자들은 또 약간 이 출동 본능이 생겨가지고 야, 내가 가정이구나.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집안에 이제 부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기쁘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어쩌면 이렇게 그렇지 않은 성격 스타일이고 그게 그 집안의 약간 성격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고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들이. 그래서 이 집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집안 사람들끼리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뭐 지금 너 바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님이랑 대화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머님이 이 본인한테 눈치를 줄 정도면 어머님이 이제 아들한테 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어머니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나는 사실 좀 힘들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대화를 왜냐하면 눈치를 준다는 거는 아들이 돈을 벌어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당연한 건 알지만 나도 굉장히 힘들다. 그 아버님도 좀 힘들어 하시지 않냐. 나도 조금 힘들다. 똑같은 느낌이다. 너는 아직 젊지 않냐. 젊으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도 뭐 능력은 많이 없으시지만 중요한 거는 가족들 각자가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버지도 힘드시지만 뭐 구직 활동을 한다든지 뭐 파트타임으로 뭐 이렇게 좀 한다든지 뭐 어머니도 어디 나가서 일을 못 하더라도 뭐 저기 뭐 가서 뭐 종이접기라도 해서 봉투접기라도 하는 모습을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사실 아들도 나도 좀 같이 일조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얘가 힘든 건 돈 버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왜 다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응? 그리고 원래 성격도 막 진취적이지 않은 데다가 그러니까 그게 막 엄청난 압박감으로 지금 온다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 압박감도 저도 막 느껴지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얘기하고 한번 얘기 좀 하고 이게 좀 쉽진 않겠죠. 그래서 가족끼리에 우리가 좀 같은 방향을 가족끼리 서로 이제 좀 도와주자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본인도 조금 이제 기운도 나고 그래서 그래 뭐 나라도 좀 벌어야지 좀 한 2달 쉬었으니까 이제 또 나가서 좀 뭐 내가 알바이트도 하든지 아니면 구직 활동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지라는 좀 기운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이게 몇 달 지속이 되면 굉장히 우울증 같은 증세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는 사실 참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는데 아들도 저는 20대지만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엄마한테 한번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죠.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야단 맞을 수도 있죠. 너 20살밖에 안 된 놈이 뭐가 힘들어 막 이러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얘기를 좀 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나 좀 한 뭐 3주만 좀 냅둬라 좀 나 쉬고 하겠다든지 조금만 냉정을 찾고 이제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상담할 때도 이분은 이렇게 하면은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에너지가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저는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치어리딩만 해야 돼요. 막 이런 일도 있었어, 저런 일도 있었어, 이랬더니 재밌으면서 그분한테 이제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 상담이라는 게 한 1시간 정도로 짜여져 있는데 저는 매번 상담 1시간 반짜리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전문적인 상담원들이 하는 그 상담의 내용은 한 1시간 정도면 끝나는데 저는 30분 동안 치어리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길을 북돋아. 길을 북돋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상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정신적 에너지 레벨이. 근데 이게 안 좋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변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이제 좀 에너지를 이렇게 받게 되면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빛도 좀 밝아지고 표정도 좀 밝아지고 그러면 저도 좀 안심이 되는 거죠. 네, 안심이 되면 이제 상담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도 좀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상황을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에너지를 좀 얻는 게 중요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우리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형제가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딱 혼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화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 어둡게 눌려져 있는 집안 분위기를 뭔가 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조금씩 뚫어나가면서 대화하면서 가족이 다 같이 노력한다 그러면 어디 아픈 분만 없다 그러면 생계 유지를 하고 빚을 조금씩 순차적으로 갚아가는 것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빚이 너무 크면 또 빨리 파산 선고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파산하면 또 많이 빚도 탕감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보고 본인이 알아보고 그래갖고 그렇게 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문제가 삶의 왜 사냐라는 것까지 걱정할 정도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만 좀 힘을 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힘든 거는 저도 분명히 느끼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좀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대화와 가족들이 뭉치는 그거가 이제 기본이 돼서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분이 아직 20대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도 제가 중학교 때 망했거든요. 그래서 저 되게 우울하게 자랐고 되게 제가 열심히 돈을 제가 모으지 않으면 집이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랑 저희 형이랑 빚을 갚은 게 한 1억이 넘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의원에 갔는데 이렇게 진맥을 하시더니 심장에 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참고 살아왔냐는 거죠. 심장에 열이 많아서 고혈압이 약간 혈압이 높대요. 근데 제 혈압이 언제부터 높았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높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저희 형이 약간 좀 가장 역할을 해줬어요. 형이 150만 원 벌면서 100만 원 부모님 갖다 드리고 제가 IVF 한다고 했을 때 20만 원씩 용돈도 줬어요. 형이 그 돈 벌면서. 그래서 형이랑 저랑 이렇게 으쌰으쌰 살았는데 이 친구는 되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되게 힘든 것 같고. 기댈 데가 네.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의미를 못 찾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꼭 힘내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20대면 좀 있으면 이제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는데 사실은 이러고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의미를 찾고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지쳐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지금 혼자서 힘들 것 같아요. 저 좀 힘을 주는 여자친구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네. 선배나 여자친구나 이런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하여튼 밥 한 끼 사주고 싶네요. 네. 글쎄 여의도로 오세요. 네. 그 좋은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네. 여의도로 오십시오. 하루 이틀 놀다 밥 한 번 보면 사주고 싶네. 20대면 나도 동생일 거 아니에요? 네. 좀 힘도 네. 생길 텐데. 그렇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착한 남자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착하네. 네. 다음 사례는 어떻게 할까요? 지성 선생님이 해주실까요?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은 돈이 너무 없습니다. 기본 자금이 하나도 없어서 결혼을 한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빚내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 직장 동료 중 한 명은 현재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안끼리 합의하에 결혼이 아니라 동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제 주변에 동거를 하는 커플들이 꽤 있더군요.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동거를 인정해주기도 한다고 하고 만약 여자친구도 동의한다면 저도 부담되는 결혼보다는 동거를 하고 싶은데 IVF와 교회가 걸립니다. 기독교 가치관에 있어서도 어떻게 동거를 받아들일지 교회와 IVF에서는 만일 제가 결혼이 아닌 동거를 할 경우 저를 대할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이건 뭐 IBF에서 교회에서만 괜찮다 그러면 바로 동고 들어가실. 여기서 허락하면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공증 받고 싶어서 보낸 것 같은. 아 정말 사례 하나하나가 다 지금 막. 이거 굉장히 이 방송하기 어렵게 뭐라고 해야 겁나는 돼?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주제입니다. 사실 저희 방송은 IBF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예. 그 주변에 그 동가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있었어요. 들었어요. 네. IBF 친구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도 이 친구들과 비슷한 세대인데 저는 없었어요. 저는 큰 세대로는 비슷하죠, 그죠?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짝꿍이 동거를 했는데 중학교 친구, 때요? 예, 약간 일진 스타일인 친구였었는데 아, 제 친구도 중학교 때. 네. 이제 경제적인 거 이런 거랑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집안에 맞아요. 보살핌이 없을 때 이제 정서적 그런 거. 뭐 이런 거. 아 이거 처음에 이 힘든데 제가 이제 피하진 않겠습니다. 예, 피하지 않는. 피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론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예,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복잡성을 갖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좀 약간 딴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산업공학과 밑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 이론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단순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걸 해결하는데 단순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굳이 복잡한 솔루션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단순한 거는 가능한 단순한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물론 복잡한 솔루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지언정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 단순한 솔루션을 써야 된다. 그 대신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복잡성을 이해를 못하고 단순한 솔루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 복잡한 문제는 복잡한 솔루션으로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뭐 자물쇠도 굉장히 복잡한 자물쇠는 어때요? 키도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예.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아주 뭐 단순한 이론인데 우리는 이거를 잘 안 지킬 때가 되게 많아요. 뭐 굉장히 나한테 정세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뭐 부모님이 갑자기 어디 뭐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응? 별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고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 그럼 다 해결돼. 이거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려는 거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우리 상담에서 봤는데 사실은 단순한 문제인데 복잡한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 같다고 정서적으로 복잡한 걸 해결하려고 사실은 사건 하나만 해결이 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단순한 문제라는 거를 잘 파악을 해서 단순한 해법을 줘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시스템에 생기는 뭐 오류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동거도 저는 이거 좀 복잡한 문제로 봐요. 네, 동거 복잡한 문제를 보고 그냥 같이 사는 거가 동거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유학 중에 보면 젊은 IBF들, 미국 IBF들인데 굉장히 신실해요. 뭐 담배 같은 것도 당연히 안 하고 술도 안 해요. 우린 뭐 가끔 뭐 술 한 잔씩 하고 술도 안. 그러니까 뭐 라이프 스타일 보면 막 거의 뭐 수도승이에요. 근데 동거를 해요. 제가 그게 판단이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냥 얘네들은 이율배반을 하는 애들인가? 뭐 위선적인 애들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여태까지 살았어요. 걔네들은 딴 나라 애들이니까. 그 동네는 그런가 보다. 내가 뭐 그걸 굳이 이해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도 동거에 대한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쭉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동거를 좀 한 2가지 정도로 좀 갈라보고 싶어요. 실제로 만일에 진지하게 어떤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결혼식을 못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이제 살게 되면 물론 이제 혼인신고는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건 거의 이제 사실혼이잖아요. 사실혼. 네. 사실혼. 사실혼이에요. 사실혼이 법률혼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은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내가 평생을 헌신하겠다.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이제 가정을 꾸린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동거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률론 전 단계로서 이제 가는 거고, 결국은 이 사람하고 사랑의 때가 이르면 경제적인 때, 예,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자기 위치의 때가 이르면 이 사람 이제 뭐 결혼식도 올리고 그래서 법률론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고, 거기에 전제 조건은 커미트먼트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내가 내 몸을 드리겠다. 이게 커미트. 영어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이상한데요? 헌신을 하겠다. 예. 딴 사람한테 안 하고 이 사람한테 예. 나를 이제, 모든 사랑을 주겠다. 이런 거죠. 그게 커미트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마냥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을 잘 읽어보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담되는 결혼보다는 동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경제적인 이유 아닙니까? 다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이 부담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안 가고 싶어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근데 뭐 법적으로 가는 거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게 약간 커미트먼트에 좀 모자른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워낙 힘들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도 난 얘랑 엮이는 게 싫다.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법률혼이 아니고 사실혼으로 사는 부부, 독일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완전히 거의 파산으로 가는 정도의 경제적인 제재가 남자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이 남자가 돈 때문에 나랑 같이 사나? 파산하기 싫어서 이런 것도 이제 여자들한테도 어떤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정부에서는 그 여자들의 경제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법을 내세웠는데 그 사실혼만 있어도 애들의 교육이나 이런 거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이혼을 했을 경우에 남자들이 거의 파산할 정도로 경제적 타격이 가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냥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뭐 애들을 보호해주고 하는 걸 그대로 그것만 채용해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과 법적으로 법률혼을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다. 이 사람과 평생 사랑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랬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동거로부터 시작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거기다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편의상, 그러니까 편리한 거죠. 너무 실용주의적인 거죠. 예. 뭐 헤어지는 것도 쉽고 물론 이제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겠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적고 헤어지기도 쉽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데이트도 좀 싸게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책임을 지기가 싫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제로 동거를 하려고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럼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 또 주변에서 또 보는 건 또 다른 것이죠. 아까 제가 가족주의 얘기를 한 것이 이게 이제 본인과 본인만의 것이면 그만인데 주변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동거인 경우 이렇게 경제적으로 동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지도 받을 수 없는 가족들이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뭐 전세나 월세방이라도 하나 내주기도 힘든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로부터의 그런 경제적 고리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가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진짜 살아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사랑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힘들다. 그랬을 때는 그분이 동거를 하기로 결정을 두 분이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냥 그분의 걸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부담이 싫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있는데도 나는 가족들의 말을 듣기 싫어서 내 의사대로 동거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부담을 나는 안 갖고 싶은데 상대방은
내가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든가 이런 이렇게 불일치된 상황에서 그냥 서로 사랑하니까 같이 살면 편하니까 경제적으로 좋으니까라고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 동거는 좀 그야말로 위험한 동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본인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운 건 뭐냐면 그걸 옆에서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얘는 커미트먼트가 있다. 얘는 커미트먼트가 없다. 그걸 옆에 사람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누가 했다 그러면 그냥 리스펙트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우리는 그냥 리스펙트를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가 아니라 동거를 생각하는 본인한테 내가 이제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에게 그런 커미트먼트, 당신의 그 평생을 그 여자에게 그 남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뭐 둘 중에 하나가 우리 나 이거 불안하니까 내일 우리 결혼식 하고 동거하면 안 돼? 그랬을 때 why not? 그러자 네가 원하면 난 문제 없다. 이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나는 이제 뭐 동거가 그렇게 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데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고 뭐 이제는 뭐 우리가 좋아하면 그게 진리야. 뭐 이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이야.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게 해주면서 뭐 몇 년간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과연 그게 그 사람 평생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적점이냐라는 걸 바라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다음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또 그 주홍글씨 입히잖아요. 그 동거하고 난 사람들에게. 그것도 성별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남자들이 진짜 커미트먼트가 충분히 있는 것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다면은 뭐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손가락질하거나 특별히 비판하기는 없겠다. 근데 어렵죠. 뭔 생각들을 하고 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결혼이라는 게 그냥 동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때문에 결혼이 그냥 혼인신고하고 같이 사는 게 결혼 아니에요? 결혼식은 그냥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같이 사는 준비는 안 하고 여기만 계속 관심이 있는 이 친구도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식과 신혼여행과 책임지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걸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저는 저 개인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은 혼인신고하고 같이 동거하는 건데 그냥 그 앞에 이제 결혼식과 신혼여행이 있는 걸로 저는 그냥 받아들이는데 좀 이렇게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30살에 결혼했죠. 30살에 결혼했는데 29살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결혼할 때 제 느낌은 뭐였냐면 유교 배경에서 이제 약간 좀 허식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치 헐리우드 영화 보면 전쟁할 때 이쪽 열과 저쪽 열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쟁 직전에 이쪽 집안과 저쪽 집안이 이제 그래서 와이프랑 제가 이제 장수처럼 앞으로 나와 있는 그런 느낌? 대표로 그러니까 대표로 둘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 둘이 대표 주자긴 한데 집안과 집안 사이의 그 알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자존심도 되게 좀 센 것 같고 제가 거기서 좀 혼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그런 거가 그게 크게 의미가 없을 텐데 그때는 좀 눌리는 예, 심정적으로 내 결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열패감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 신랑 신부는 결혼식에서의 그냥 연기자죠. 그러니까 꼭 연기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결혼 선언 낭독할 때 몇 초간의 약간의 마음에 이렇게 좀 비장함이 흘렀지만 그 나머지는 다 내가 연기다. 연출에 의해서 누가 어떤 연기를 완벽하게 잘 했느냐라는 건데 뭐 맞는 말이에요. 사실 결혼은 두 사람 사랑해서 이렇게 뭐 법적으로 하고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같이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은 결혼식을 우린 좀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거기 표현해 보면 그 웨딩 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웨딩으로 락 걸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걸면 락이 좀 약하니까 여러 사람 모아놓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웨딩 락에다가 잠가버리는 거예요. 너는 못 네. 나와 이러고. 그러니까 본인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수시로 변하니까 그것을 이제 주변 그 커뮤니티가 그걸 잘 지키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공표하는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페이스북으로 공표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웨딩의 그 원래 본질은 이제 축제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다 보니까 결혼식에 드는 돈이 무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드는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뭐 터키나 중국이나 네. 장난이 아니에요. 쓰는 돈이.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간소화된 거예요. 뭐 남자는 8천만 원 뭐 이상 뭐 6천만 원 뭐 통계가 나왔는데 그게 외국은 진짜 그 기둥뿌리가 흔들리더라고요. 네. 흔들려가지고 아들이 여럿 있는 집안은 아들 셋이 있는 집안은 저희 우리 파키스탄 유학생들이 있는데 아들이 셋이 있는 집안은 집안이 망한대요. 결혼을 시키고 나면. 안 시킬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근데 그 전통을 못 깨나 봐. 그 웨딩에 뭔가 이렇게 돈을 쓰고 축제하고 하는 그 전통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좀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그 웨딩락의 개념이 결혼식이었다. 근데 이제 그 결혼식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도구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혹시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뭐 형이 와서 또 이렇게 뭐 격려하고 또 닦여 준다든가 결혼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안전장치로서의 이제 결혼식의 의미, 그거는 이제 형태는 바뀌더라도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말한 대로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합의하에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같이 동거하는 것, 그것이 하는 거죠. 저도 결혼하고 3년 후에 큰애를 가졌어요. 네. 근데 3년 동안 결혼한 것 같지가 않아. 동거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친구들끼리 이제 놀러 가면 부부니까 우리를 같은 방에 재워야 되잖아요. 네. 부부인데 나는 남자 방에 있어요. 맞아. 우린 동거했으니까 여기서 떨어져 자야지. 뭐 이런 느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느낌? 예. 그래서, 참 그게 동거와 결혼에 뭐가 차이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애를 가지니까 이게 가족이고 이제 내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느낌이 차이가 없는 게 현실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뭐 개념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것도 판단을 하실 때 당사자들이 좀 깊이 생각하고 요즘 뭐 동거는 허용이 된다더라. 그래서 빨리 결정하는 그야말로 이게 세상의 풍속을 좇는 그런 형태로 쫓아가지는 말라는 것이죠. 물론 가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 가는 이유와 가는 과정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잘 몰라서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 경제적인 이유면 그냥 혼인신고를 하면 되죠. 먼저 하면 되죠. 되죠. 어차피 않나요? 동거랑 뭐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한 이유는 법률적으로 묶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동거는 정말 실험적인 동거인데 그거는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동거한 사람들이 또 이혼율도 높고 실제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혼을 해야 되면 뭐 해야 되지만 해야 되지만 그럴 각오로 동거를 하는 게 그 그렇죠. 남자로서 예의가 그렇죠. 아닌가. 그걸 안 하려는 생각해요. 목적으로 해야지 안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면서 해가는 게 이제 우리가 제한된 인간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우린 보수적인 하나님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를 아까 여자가 박지님이 하시고 앞에 거를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또 여자분이 하는 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럴까요? 네. 어마어마한 얘기가 얘기는 또 교회 부목사님 아들이랑 교제 중인데요. 간섭이 너무 심하세요. 저희 이제 400일 정도 넘었는데 연애 시작부터 허락받고 교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400일 정도 됐는데 벌써 남자친구 집에 가본 게 5번을 넘어요. 둘이 데이트하고 있으면 전화하셔서는 이유도 설명 안 해주시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고 자주 보면 남자는 자제 못한다고 데이트하는 횟수도 정하셨고요.
남자친구 몰래 저만 부르시고는 결혼하면 지금 일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부터 아이는 며칠 좋겠다. 이야기하시고요. 말씀하시는 게 강제에 가까운 권면이에요. 만약 아예 접점이 없는 거면 대충 핑계대면 되는데 이건 교회에서 매주 마주치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교회 사람들이랑 교회의 고민을 말할 수도 없고 난감해요. 난감하네요. 본인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 남자 만나는 걸. 네. 아, 그치. 네. 근데 이 내용에 되게 힌트가 많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 대한 힌트가 많이 있는데 400일 정도 넘었는데 이렇게 갖고 난 이제 커미트가 됐고 뭐 이렇게 굉장히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분은 지금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결혼, 이것도 가족주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가족주의와 개인주의의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질문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아주 가족주의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사실은 이 시어머니 되실 분은 이 친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네. 마음에 들었으니까 만난 네, 거예요. 그렇죠. 만나니까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시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뭐 아이도 몇 갖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사실 아들 뺏기는 느낌 좀 안 좋은 거는 뭐 모든 시어머니가 다 갖고 있는 느낌이니까 그런 게 이제 투영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 빨리 들어와라. 너 데이트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적당히 해라. 결혼한 다음에 시큰할 텐데 뭐 이렇게 밤늦게까지 다니냐? 이런 말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런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본인에게 대한 호감을 보여주고 물론 이제 대화 중에 좀 압박감이 느껴지는 얘기를 좀 하셨겠죠. 애는 며칠 날 거냐, 뭐 일 관둬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뭐 아주 거의 뭐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ABC를 지금 따라가시고 계신데 사실은 이분을 시어머니가 될 분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좋은 기회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어머니랑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하는 남자를 되게 좋아하긴 좋아해. 예, 그래서 뭐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오는 이제 그 어떤 가족주의 안에서 생기는 부담을 좀 견디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분도 좀 재미있어요. 집에 5번이나 갔어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보면 안 갈 것 같은데 부담되면 갔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은 굉장히 온유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정적으로 보여주는데 생각은 되게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시댁에다가 그 wrong 메시지를, 잘못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좋아한다. 좋아하고 시집 와서 들어갈 것 같고 오래면 오고 가려면 가고 얘는 순정적이니까 내가 이걸 하려면 할 것 같고 그런 메시지를 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시어머니 되실 분의 성격도 뭐 영향을 미쳤겠지만 본인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니까 내가 조금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집의 식구로 좀 부담은 당연히 되겠지만 이 집의 식구로 여겨지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 저는 뭐 이렇게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저는 직장생활 너무 좋아서 하여튼 제가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다든가 뭐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면 제가 하여튼 뭐 노력은 해보겠지만 어머니 제가 직장 다니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든가 대화를 하는 게 그 다음 단계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탁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니지 않나. 아니지 않나. 이 가족,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물론 뭐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지 독립해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정도로 이 남자를 사랑하는지 않지 않나. 그리고 이분 또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개인주의적인 그 결혼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개인주의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 가족이니까 이 집은 이 목사님 아들도 그 가족주의적인 결혼 관이나 결혼 체계나 모든 그 일어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두 철학 간의 충돌이 이제 계속된다. 그래서 좀 이제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교회 파문을 일으키고 이제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지금 저는 네, 있습니다. 뭐랄까 여자 입장에서 이걸 읽어보니까 고민을 이 남자 친구분은 이 고민을 아실까라는 생각 두 분이 이야기를 해도 뭔가 이렇게 남자친구분의 행동이나 이런 게 없었나라는 궁금이 좀 생기네요. 그 남자친구의 액션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문제는 사실 남자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가요? 네. 남자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고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부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요. 동의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남자가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아니,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 가족주의적인 컨셉, 개인주의적인 거에서 중재안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예. 근데 그 중재안을 찾는 게 이제 만만치 않은데, 일단 컨셉 자체가 지금 잘 지적하셨어요. 뭐라고 자꾸 중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됩니다. 이러면 희망이 보여요. 예. 근데 뭐 없잖아요. 존재가 여기 남자친구 없잖아요. 액션이 전혀. 예. 네. 안 돼요. 시어머니가 빨리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적혀 있지만 거기 남자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적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부목사님 아들이란 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머니가 이제 젊은 어머니일 것 같아, 보나마나. 젊은 어머니가 너무나 좀 기대감과 이런 설레임이 오히려 같이 드시겠죠. 아, 우리 며느리를 보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중재를 하시는데, 이제 어머니도 많이 이제 좀 실수를 하시는 거죠. 이제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실수를 하시는 거죠. 이러면 안 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몰래 저만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이렇게 따로 전화해서 얘 나 좀 보자 해서 따로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나고 이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같은 드라마처럼? 같은 교회 다니잖아요. 그냥 같은 교회 오다 가다 그냥 잠깐 불러서 얘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처럼 막 되게 막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물 쏟고 막 이런 배경은 아닐 수 있을 지내는 것 같아요. 공간이 비슷한 동네일 수.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말을 이제 뭐 카페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드럽게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일단 그게 엄청난 부담으로 온 거예요. 이 친구도 이제 아직 뭐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런 것들을 이제 헤쳐나갈 만한 그런 의지력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른들이 해주는 대로 따라서 잘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라 그러니까 간 거죠. 근데 항상 자기 부모님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거, 자기한테 편한 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것들을 이제 거부할 필요가 없고 어른들이 말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잘 자란 이런 딸일 수가 있는데 갑자기 자기애는 생각도 안 해보고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것들을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이걸 해결할 생각은 못하고 이제 피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단단해지지 않은 그냥 착한 우리 자매의 그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헤쳐나가기 힘들죠. 헤쳐나가기 힘들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음이 약하니까 400일이나 사귄 그 남자친구하고 이것 때문에 헤어지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헤어지기는. 그러니까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이제 하게 되고 본인이 결국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저기 우리 뭐 부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이런 말씀하는 게 나 힘들어 오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오빠라는 애도 당황하는 거죠. 그런 줄 몰랐다. 너는 그렇지 않아서 내가 너 사귄 건데.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좀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마음이 좀 멀어지는 거죠. 기간이가.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야, 그런 집이면 간도. 그러면 이제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매가, 그럼 안 될 것 같아, 오빠. 그리고 아마 헤어지기 쉬운 그런 수순을 거의 밟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글을 들으면서,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느꼈던 게, 그 부모님도 알고 있는 사이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같이 뭐 사택도 가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저 같으면 되게 자주 갔을 것 같아요. 가깝고 어차피 인사 드리는 거고 자주 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표현해보면 5번이나 갔다. 거의. 5번을 넘게. 400일 동안. 400일 동안. 1년 넘게. 네. 5번. 그러니까 근데 그걸 되게 크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렇게 근데 많은 여성들이 5번이면 많이 간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전 많이 간다 생각이 들었어요. 1년에 5번 갔으면 이제 시집 가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그쵸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착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면 굳이 그거에서 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래면 오고 가려면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을 다 알아서 편안하게 해주시는 줄 알았죠. 자기 친부모님처럼. 근데 시부모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당황한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좀 결혼을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준비가 좀 덜 됐다. 네. 예, 그러니까 좋은 경험으로 한번 경험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하루빨리 남자분과 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기 어려움이나 이런 걸 빨리 남자친구와 이야기하고 같이 이제 이거를 어머님께 어떻게 잘 이야기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요청을 남자친구랑 좀 이야기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첫사랑이 잘 성공이 안 되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에게 첫 며느리감은 잘 안 돼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첫 며느리. 톤이 바뀌었어. 목소리. 왜냐하면 이제 울기세요. 시어머니들이 또 첫사람에 대한 이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며느리를 대면하면서 이상향이 깨져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며느리감을 보는 순간 이제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어머니가 원하는 뭐를 이해하게 되고 어머니도 아들이 뭐를 원하는 이해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아들이 사귈 수 있는 며느리감이 어떤 정도라는 것도 현실화된 다음에 만났을 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며느리감 다 당황을 해.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당황하셨어. 어떻게 요즘 같은 애 맨날 할까? 그러니까 누가 들어요? 지금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40년 전에 무슨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대화를 지금 하시고 있다는 거는 이제 어머니도 지금 당황스럽고 뭔가 이렇게 아니면 너무 설레고 막 기대되고 그래가지고 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미숙하고 며느리도 지금 미숙하고 아들은 뭐가 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 관계가 새로 되기는 제가 부정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요 사연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번 조금 진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수차례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둘이 만나고 있는 상황에 전화가 오고 하면 그 상황에서도 얘기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잘 가 하고 자기는 쿨하게 뒤돌아서지 않았을 것 같거든. 근데- 본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은 왠지 못하실 것 같은 게 되게 순종적이시고 약간 착하신 분 같아요. 그러면 약간 오빠네 어머님이 날 자꾸 부르는 게 내가 힘들다라는 말을 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오빠도 어머니가 이제 아직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잖아요. 그러면 직접 전화 안 하고 아들 보고 걔 좀 나 한번 만나면 안 되겠니? 이렇게 그치, 이게 맞는 그치.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남자친구 몰래 저만 불렀다 그러면 이 남자친구도 뭘 모르는 애야. 그러니까 엄마가 답답하니까, 야, 내가 이제 시어머니로서 뭔가 만나고 싶고 당부할 말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니 당연히 그러시죠 이래야 되는데 이 아들도 뭘 몰라. 그러니까 걔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끼리 얘기가 있잖아요. 아들은 답답하니까 여자들끼리 며느리랑 얘기하면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를 할 것 같다. 아들한테 내가 뭐 당부할 말이 있으니까 좀 오라고 하면 안 되니?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엄마는 왜 걔 만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기대했기 때문에 아들을 제껴놓고 직통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며느리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얘는 말이 통할 거다. 아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도.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인 것까지는 사실인데 이게 좀 비극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이거 약간 다르게 이제 궁금한 게 시어머니들 분은 약간 무섭다고 해야 되나? 무섭고 시어머니들 분이 이야기하시는 건 다 네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그래도 좀 뭐 어머니 제가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라 하셨잖아요.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며느리는 어떤지. 놀라시겠죠. 그렇지만 네. 시어머니도 학습이 돼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뭐 본인을 뭐 압박하려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예, 그러니까 학습에 약간의 고통이 좀 따르더라도 그 대신에 좀 친한 다음에 내가 진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지만 나도 이제 또 내 인생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표현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안 그러면 표현 안 한 거를 그렇게 존중 안 해줘요. 표현 안 하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대신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손하게 잘 표현하면 들으실 때는 좀 깜짝 놀라시겠죠. 아, 얘가 또 얌전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막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며느리가. 며느리가.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좀 포기할 거는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 모든 걸 다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그것도 불행의 씨앗이에요. 그 우리 형수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나요? 다 이렇게 어머니 말씀에 다 이렇게.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힘들게 했지. 아. 남 얘기 같지 않네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전 참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남겨놓고 있고요. 예, 요거를 일단 마저 하고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시작부터가 아주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다 엉망으로 느껴집니다. 잘 때마다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제대로 잠도 잘 못 잡니다.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스트레스 같아서 취업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상태와 생각들이 취업을 더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잘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이런 고민이 드네요. 완전히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 저도 이게 참 제일 정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이제 겪어봤을 만한 질문인 것 같아서 뭐 딱 내가 뭐 정답을 주기 위해서 뭐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좀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마지막으로 한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한 서너 가지 일이 틀어지면 사람이 막 정신없이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그거 회복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 내 인생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가 좀 이렇게 서두에 이런저런 대화 나눌 때 관점 바꾸기 훈련, 관점 바꾸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현재의 위치에서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그 직답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다른 데로 가서 다른 관점으로 내 거를 바라보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돈이 떨어졌으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취업이 안 됐으니까 취업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은 앞으로도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노하우, 내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게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 한 숟갈을 먹여주는 것보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풀한 사회를 살면서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관점 바꾸기 훈련 같은 거를 늘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포지티브 띵킹 하라 그러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아. 그런데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뇌를 그냥 최면시켜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내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어요. 제가 뭐 뇌파도 조사를 하고 이제 제가 뉴럴 크리스찬이트라는 글도 한번 쓴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뇌신경이죠. 뇌신경의 크리스찬들의 그 모든 성장과 인격 형성도 어떻게 보면 뇌신경의 발달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우리 몸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한다는 게 단순히 그걸 모면하기 위한 정신적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어떤 인간의 순리를 따라가는 것일까? 라는 그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일에 내가 이거 최면이라 그러면 그 포지티브 띵킹을 해서 잠시 모면하고 나서 또 그 어떤 허탈감이나 그 힘듦이 또 와야 돼요. 근데 최면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이게 자연주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형상대로 내가 살 때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정신도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나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나 우리가 포지티브한 띵킹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했을 때 건강해져요. 그거는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관점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는 생물체를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 모든 기관들이나 정신이 정신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데가 포인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니까 좋더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느냐?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쟤는 원래 그래. 있는데 물론 이제 조금 우울감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포지티브 띵킹도 학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의 순서가 있어요. 그 긍정적인 생각의 순서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 그 뇌 신경망의 구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한번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생각하는 패턴이 형성이 돼요. 신경 조직망에. 그럼 매우 미세한 자극만 주어도 그게 작동이 돼.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신경망이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새로운 신경망 길을 뚫어야 돼요. 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훈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한번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패턴이 형성돼 있지 않은 사람은 늘 쉽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다 돼요. 쟤는 성격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성격이 나쁜 사람들을 안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을 과학적인 생물학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긍정적인 포지티브 띵킹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나는 인생에 여러 번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제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내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 나고 다 엉망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은 과거의 인생, 현재 인생, 미래 인생이 있어요. 그죠? 과거 인생은 없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네, 실존하지 않아. 끝났어. 내 인생이란 뜻은 현재와 미래 인생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게 실존하는 거야. 현재 인생 있고 현재와 미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죠. 내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 나고 다 엉망으로 느껴집니다. 현재와 미래가 다 엉망이다. 이건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 모르는 거죠. 물론 현재는 과거에 엉망이었던 것 때문에 현재까지 내가 힘들어요. 그거는 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 내 인생을 미래까지 엉망으로 만드는 게 부정적 띵킹이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과도 같지 않다. 미래는 모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억지로 포지티브하게 생각하려고까지는 못해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것마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예. 그래서 내 인생을 생각하면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합니다. 정도가 맞는 거지. 엉망으로 느끼시면 이거는 옳지 않은 굳이 어떤 목사님들은 악의 영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지배하고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부정적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있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저는 강력하게 너에게 그런 것이 두려워져 있지 않다. 미래까지 엉망으로 될 거라는 무슨 저주가 네 인생에 있지 않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건 사실과 다르다. 과학적으로 봐도 아니다.
실존주의적으로 봐도 아니다. 이게 제가 강력하게 한번 부인하는 힘을 제가 이제 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 때마다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제대로 잠도 못 잡니다.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과거의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휴식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진짜 이런 것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위로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하게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떤 사건, 현상, 환경 이렇게 해서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바른 모습으로 다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가 트라우마에 의해서 힘든 이런 것들을 주님한테 맡기고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정신적인 뭐 이렇게 그 이명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낮에 눈을 감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낮잠을 잔다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낮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 그 집안에서 이제 아버님과 뭐 할아버지죠. 저희 할아버지 아버님이 이렇게 다투시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그거를 어머님의 그 증언에 의하면 그 제 누나나 여동생들은 딴 방으로 도망을 갔는데 저는 도망가지 않고 방구석에 애가 조그만 애가 방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싸우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내보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 머릿속에서 막 이제 아버지의 얼굴과 할아버지 얼굴이 큰 돌이 돼가지고 막 부딪히면서 나한테 막 굴러와요. 그 영상이. 눈을 감으면. 예,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막 밀려와요.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학교 IPF를 하면서 첫 번째 기도가 이런 이미지가 나한테 떠나게 해달라고 굉장히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위로가 됐던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평안, 특히 이제 수련회 같은데 가서 제가 이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이제 점점 커져가면서 어느 날 문득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낮잠을 편하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뭐 우리가 상담학적인 뭐 인본주의적인 관점, 뭐 세속적인 관점, 뭐 이렇게 여러 이런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뭐 충고도 드리고 뭐 인생 경험을 통해서 충고도 드리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돼서 이걸 정말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런 걸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힘들 때 이제 즐겨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데 보면 이제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늘 읽죠. 아, 시험 주시면 피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어디에 꽂혔냐 하면 시험 당할 즈음에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시험 당하기 전이 아니라 즈음에. 그러니까 시험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실지 모르지만 전혀 예방은 안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꼭 그 사건 안에 들어가서 뺑뺑이를 막 치고 있을 때 그때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일까라고 생각했어요. 왜일까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만드시려는 어떻게 보면 좀 깊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내가 시험 당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데 시험 당하고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가까워지고 싶은 느낌, 이걸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과 사랑을 내가 통해서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그때서야 내가 생긴다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시험에서 좀 이렇게 얼차려 좀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느끼는 그 놀라운 평화와 그걸 느끼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험 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하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이제 미치기 시작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랑 더 친해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때 은혜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배우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위로도 받고 서로 이제
이제 밀어주는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지만 나만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풀 수 있는 그 은밀한 것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과 내가 풀 수 있는 필살기가 기독교인들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걸 좀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 그 필살기를 갖기 위해서는 좀 더 모든 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기운을 좀 벗겨내고 좀 객관적으로 바라만 봐도 부정적인 것은 벗어날 수 있다. 막 슈퍼 파지티브에서 막 랄라호호 안 해도 네, 그냥 있는 것만 그대로 냉정하게만 바라봐도 우리가 그 어둠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이것들을 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잘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때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고 내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뜻을 이루실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늘 들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작동시키면서 그냥 어떤 하나님 미사여구나 그냥 그 클리셰 이렇게 늘 하는 많은 그런 말로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좀 내 거로 좀 생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에너지를 통해서 좀 긍정시키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여기 나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는 것들이 그 힘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게 전달이 안 되죠. 예, 충분치 않아요. 예, 충분치 안 하고 주여 이렇게 외치면 된다. 이거가 충분치 않아요. 예, 절대 커넥팅이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 이게 시스템 이론과도 맞지 않아요. 우리 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단순한 해법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키우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굳이 한다 그러면 제대로 잠도 못 잡니다. 좋은 친구도 만나시고요. 예, 우리 IBF 커뮤니티에서 다시 들어와서 대화도 좀 하시고 주변에 있는 그 휴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좀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하시면 꼭 제가 상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힘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생각보다 시간이 막 쿡쿡쿡 지나가가지고요. 상담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도 들어왔고 또 저희들도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다음에 또 너무 자주는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시작 때에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이 B급 방송에서 오실 수 없는 고퀄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간단하게 오늘 얘기를 듣고 또 교수님 또 오늘 하셨던 얘기 한번 또 출연하셨던 얘기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했어? 아니요. 저도 이 상담 내용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좀 마음의 우울감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위로와 뭔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서 감사했던 것 같고요. 긍정적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게 그냥 마냥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게 뭔가 마음에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잘 들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진짜 도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식사 시간을 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것도 기대되는 시간이 기대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딱히 저보다 나이 많은 질문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질문들이 다 저보다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의 질문인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고민이 생기면 그 고민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들을 들어보면 다른 배경인물들은 없고, 정말 그 고민만 남아있잖아요. 내가 직장이 취업이 안 되는 게 고민이면 가족도 안 나오고 자기 어떠함도 그게 더 등장하지 않고 그 고민만 자기의 삶에 남아있는 거.
저한테도 그런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이 들 때 내가 딛고 설 땅이 어딘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싸울 수 있는 배경은 뭔가. 그때 전 IVF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싸우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딛고 설 땅이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방송의 취지에 맞게 마무리를 마무리 잘하세요. 항상 이 마무리에 한 방이 있어. 오늘부터 B급에서 A급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 이 싸움을 시작하면 어떨까. 나보다 후배들인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의 문제인데 그 고민을 본인의 문제로 계속 가져와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을 못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고 자신의 삶에 정말 언제나 싸울 수 있는 배경이 돼준다는 거 기억하면서 격려하고 싶어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네. 취업이 안 되는 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결혼을 준비하기 어려운 것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요. 네. 자기 삶이 어려운 것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네.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여의도에 오셔서 착한 남자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교수님이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에 거의 100분 동의를 하고 저도 이렇게 여기 나온 사례처럼 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누구나 본인의 힘듦과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느끼잖아요. 저도 이제 어려울 때 돌이켜보면은 저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취약함에 노출됐을 때 취약하게 반응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면 사실 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제 관점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기가 참 교수님도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어떤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시발점이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교수님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솔루션들도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맨날 이렇게 괜히 이렇게 막 몰아치는 듯 저는 이렇게 샤방샤방한 걸 기획했는데 교수님만 계속 그냥 압박.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많은 질문을 처음에 받았을 때 너무 힘들었고 사실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어려움이 다 이제 느껴지면서 이게 막 2배, 3배로 저의 어깨를 또 짓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들여다보고 며칠 동안은 생각 안 했어요. 네. 오히려 제가 이분들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마음 가다듬고 가볍게 묵상하고 그리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또 이 지혜를 좀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 때는 제가 즐거운 발걸음으로 왔어요. 제가 이걸 나누고 싶다. 처음에는 좀 피하고 싶다. 저도 다 그렇잖아요. 나 너무 힘들다. 근데 제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메시지를 좀 생각나게 해주셔서 같이 나눴는데 제가 전문 상담가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좀 여러분 같이 사는 입장에서 선배에서 해줘서 조금 도움이 되고 삶이 나아지고 우리 IBF들이 정말 이런 필살기를 가지고 행복하게 하나님 왕국에서 왕국이 커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왕국의 퀄리티가 높아야 되니까 그 고퀄리티 삶을 정말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었지만 저에게 또 굉장히 큰 즐거움을 줬던 그런 시간이고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김 교수의 일당 상담은 계속됩니다. 동서울 IBF 블로그에 오시면 상담 내용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예, 좀 소중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서울 IBF 블로그에서 내담 내용을 그냥 적어서 익명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 페북이나 저나 아니면 콩깍지님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콩깍지님의 IBF 메일을 통해서 내담 내용을 주시면 또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교수님과 참석자들 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